몽로 주점. 에밀 졸라의 생애와 작품 세계. 자연주의의 창시자 에밀 졸라는 1840년 4월 2일 파리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프랑시스 졸라는 베니스 태생의 이탈리아 사람으로 육군 대위로 퇴역한 토목기사였다. 프랑시스는 건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마르세이유의 항만 축조와 파리의 축성 같은 것을 계획할 정도로 실천가였다. 졸라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남프로방스의 엑스의 운하를 건설하는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냈다. 1847년 졸라가 7세 되던 해에 가정의 유일한 지주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때부터 빈곤한 생활이 시작되었으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졸라는 어머니의 지극한 배려와 정성으로 노트르담 기숙학교를 마치고 엑스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는 여기서 인상파의 거장이 된 화가 폴 세잔과 교제하였다. 졸라 일가는 1858년 파리로 이사했다. 졸라는 입주가정부로 일하게 된 어머니와 헤어져서 값싼 다락방에 새들어 살면서 생루이 고등학교에 다녔다. 바지를 전당포에 저당 잡히고 담요로 몸을 가리고 다녀야 할 정도로 빈곤한 생활을 하였다. 19세 때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2번씩이나 낙방하여 대학 진학의 희망이 사라진 졸라는 스스로 고등학교를 퇴학했다. 그때부터 파리의 뒷골목을 전전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1862년 22세가 된 졸라는 아세트 출판사의 발송 담당 사원으로 입사하여 곧 광고부 주임이 되었고 출판사의 충고에 따라 시를 포기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에밀 졸라는 2년여 동안 소설 습작을 거친 뒤 24세 때 그동안 쓴 낭만주의적 단편을 모아 니농에게 주는 얘기라는 콩트집을 내놓았다. 이때부터 졸라는 본격적인 창작에 몰두하면서 잡지와 신문에 평론을 기고하기 시작했다. 그는 뮤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듯한 소설 클로드의 고백을 1865년 출간하였는데 이 소설은 외설스럽다는 이유로 당국의 추궁을 받기도 했다. 26세 때 졸라는 아세트사에서 물러나 직업 작가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1868년부터는 루공 마카르 총서를 구상하기 시작했고 일상생활에서도 철저하게 직업 작가다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루공 마카르 총서를 끝내기 위한 그의 생활은 철두철미하게 규칙적이었다.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정한 양의 원고를 집필했고 오후는 자료조사, 편지 쓰기, 신문 원고 집필 등에 충당하고 밤에는 쉬면서 독서를 했다. 술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고 담배는 피웠지만 30대 이후부터는 건강을 염려하여 끊어버렸다. 그는 직업으로서의 문학을 위해 그의 모든 생활을 바친 것이다. 1871년 총서 제1권인 루공가의 운명을 출간한 데 이어서 제2권 향연, 파리의 중앙, 플라잔의 정복, 물의 사제의 죄, 외제니 루공 각하를 출간했지만 별 반응을 얻지 못했다. 에밀 졸라는 그의 자연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몽로주점을 1877년 발표하였다. 이 소설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단번에 35판이 나갔고 플로베르, 공쿠르, 투르게네프, 도데 등 당대 인류 작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1897년 드레피스 사건이 일어나자 그는 나는 탄핵한다는 글을 통해 정부와 군부의 고관을 매도하고 유대인 청년 드레피스를 옹호했다. 이 일로 영국으로 망명하기도 했던 그는 1902년 9월 29일 가스 중독으로 파리의 브리셀가에서 사망했다. 작품 해설.
자연주의 창시자 에밀 졸라는 문학은 상품이다. 상품으로서 문학을 어떻게 파느냐. 즉, 그는 출발에서부터 쓴다는 것과 함께 판다는 것을 배운 직업 작가라 할 수 있다. 그는 천재로서의 작가, 영감에만 의하여 변덕스러운 생활을 보내는 보헤미안으로서의 시인, 이런 로맨틱 예술가상을 스스로 타파한 작가이다. 자연주의는 프랑스를 주축으로 하여 19세기 사실주의를 이어받아 세기 말에 활발했던 문학사조이다. 바로 이 사조의 창시자가 에밀 졸라이다. 졸라는 젊어서는 도리어 낭만주의적 경향이 강한 작가였는데 플로베르, 공쿠르 형제 등의 관찰을 원리로 한 사실풍의 작품에 영향을 받고 1864년경부터는 확실히 리얼리즘 문학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자연주의 작가는 플로베르나 공쿠르의 사실적 방법을 배운 탓으로 자료 연구에도 열심이었다. 졸라는 선술집을 쓰기 위하여 몇 년간이나 파리의 변두리 노동자촌을 조사하였다. 그는 발자크의 인간 희극에 대항하여 루공 마카르 총서라는 20권에 달하는 종합소설을 썼다. 루공, 마카르 두 집안의 인간의 복잡한 운명을 삽입하여 제2제 정기의 프랑스 사회를 묘사한 것인데 자연주의 문학의 절정을 이룬 작품이다. 졸라뿐만 아니라 자연주의 문학은 대체로 세기말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전체적으로 어둡고 염세적이다. 발자크는 자본주의 사회의 상승기를 그렸고 졸라는 그 절정기에서 하강기를 그렸다고 말하고 있다. 1860년대 프랑스 사조의 지도적 역할을 한 것은 H.A. 텐의 실증주의였는데 졸라는 이 사상가의 말을 빌어 자신의 문학 이론을 뒷받침하려 하였다. 악덕이나 미덕은 다같이 황산이나 설탕처럼 화합물이다 라는 말은 텐 자신의 저서 영국 문학사 서문에 쓴 말인데 졸라는 이 말을 자기 작품 테레즈 락행의 제2판 서문 속에 인용하였다. 졸라는 거기에 덧붙여 두 등장인물의 살아있는 몸뚱이에 해부의가 시체를 해부하듯 분석하였다 라고 자신의 창작 태도를 밝히고 있다. 목로주점은 루공 마카르 총서의 제7권으로 1877년 간행했다. 여주인공 젤베지는 돈을 벌겠다고 애인 랑티에와 함께 파리로 나온다. 모자 제조 기술자인 랑티에는 게으르고 술만 마시는 생활로 일관하더니 결국 그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로 가버린다. 그녀는 두 아이와 함께 세탁부 일을 하다가 다락방에 사는 함석장이 쿠포와 결혼하고 자신의 가게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쿠포가 지붕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부상하자 모아두었던 돈은 모두 동이 나버리고 긴 요양기간에 술의 맛을 들인 남편은 그 후 빈둥빈둥 놀면서 술만 마시는 위인이 되어버린다. 거기에 전 애인 랑티에가 찾아와서는 세 사람의 추악한 동거 생활이 시작된다. 희망을 잃은 일가의 생활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그녀 자신도 가게를 팔아 술만 마셔댄다. 그 후 쿠포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뒤이어 그녀도 굶어 죽는다. 이 작품은 파리 노동자들에 대한 풍자소설로서 작가의 예리한 관찰력과 구성력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소설은 1956년 프랑스에서 르네 클레망 감독, 마리아 셸 주연으로 영화화되었다. 에밀 졸라의 선배 공쿠르는 소설은 연구다라고 말하여 사실주의 작가로서의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졸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설은 과학이다라고 단언하였다. 과학을 존중하던 당시의 풍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유로 졸라가 이용한 것은 당시 유명했던 클로드 베르나르의 실험의학 서설의 사상이었다. 의학은 엄밀한 실험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파한 이 책의 문장을 그대로 문학 이론으로 전용한 느낌이 있는 그의 실험 소설론이다. 그러므로 유럽의 자연주의의 기본 정신은
인간의 생태를 자연현상으로 보려는 사고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작가의 태도도 자연과학자와 같아야 하는 것이 이상인 것이다. 자연현상으로 본 인간은 당연히 본능이나 생리의 필연성에 강력하게 지배된 것으로 그려진다. 외부로부터 그려지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빈약하고 단순할 수밖에 없다. 졸라는 자신의 실험을 위하여 과학적 방법을 쓸 필요를 느끼고 당시 주목의 대상이었던 유전학설에 착안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작품에서 유전의 법칙을 인용하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숙명적인 유전에 의하여 발작적으로 사리를 일으키는 대목을 그리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자연주의 문학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자연주의 문학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염상섭이다. 1921년에 소설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다음 해에는 평론 개성과 예술을 발표하여 자연주의 문학의 이론과 실제를 겸한 자연주의 문학의 포고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의 자연주의 문학을 말할 때 문제가 되어온 것은 개념의 모호성과 혼돈, 자연주의와 개성, 자연주의와 개인주의의 관계, 자연주의와 프로문학, 자연주의와 사실주의의 문제 등이다. 염상섭은 전기 논문에서 자아의 각성, 개성의 발견, 창작상의 개성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아의 각성에 대하여는 인간 정신의 가장 본질적인 의의는 자아의 각성 및 그 회복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대인의 특색이며 그 가치관으로 볼 때 곧 문예부흥이다. 개개인의 눈으로 보면 어떤 신성이나 경건이 도리어 추악, 비속으로 보일 때가 있다. 이런 심리 상태를 보통 현실 폭로의 비애 또는 환멸의 비애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사상은 중추가 무너지고 암담과 고독을 낳고 가치관의 혼란이 야기된다. 이에 이상주의적 낭만주의 시대를 경과하여 자연과학과 함께 자연주의 또는 개인주의 사상을 유발한 것이다. 둘째, 개성의 발견에 대하여는 개성이란 단독적 생명이며 그것의 유로가 곧 개성의 표현이다. 일반적 생명과 단독적 생명은 표리의 관계다. 생명은 개성의 자각과 함께 동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위대한 개성의 표현만이 모든 이상과 가치의 본체인 진선미로 표징되는 위대한 사업이다. 셋째, 예술 창작상의 개성에 대하여는 미는 쾌감의 상징이다. 그러나 생명이 없다면 쾌감이 있다고 미가 되진 않는다. 생명의 연소에 미가 있다. 예술미는 작가의 개성을 투영한 창조적 직관의 세계요. 그것의 투영이 예술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예술은 생명의 유로와 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염상섭의 주장에 대해 여러 논객들이 긍정 또는 부정의 논지를 폈으나 자연주의는 결국 1920년대 전반에 수법의 문제로서나 문학관의 문제로서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었다. 이를테면 나도향 등 감상적인 낭만주의적 작가들까지도 그 세력에 끌어들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연주의는 신경향파가 등장하면서 이론적 충돌을 빚게 되지만 가령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만세전 같은 작품에 비해 신경향파의 소위 최서해의 빈궁소설은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만큼 낮은 것이었으며 신경향파 이후의 프로문학은 자연주의 문학에 이데올로기라는 의상을 입힌 문학이었다고 볼 수 있다. 1장 질베지는 새벽 2시까지 랑티에를 기다렸다. 그렇지만 속옷바람으로 창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를 쐬었기 때문에 몸을 떨면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몸에는 열이 있고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일주일 전부터 랑티에는
쌍두송아지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 젤베지에게 아이들을 맡기고는 자신은 일자리를 찾아온다는 구실로 밤늦게야 나타나곤 했다. 그날 밤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언뜻 남편이 외곽대로에 있는 휘황찬란한 그랑발콩이라는 무도장에 들어가는 것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 남편 뒤에는 금은 세공 여직공인 아델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아델은 방금 남편의 품에서 벗어난 듯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젤베지가 잠이 깬 것은 5시쯤이었다. 그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남편이 외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울음을 억제하면서 낡은 인도 사라사 천조각 및 침대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초라한 방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한쪽 서랍이 없어진 호도나무 옷장, 집 방석으로 된 의자 3개, 기름때가 묻은 작은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런 것들 외에 어린애들을 위한 철제 침대가 하나 있는데 이 침대는 얘의 옷장을 가로막아 그 방의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었다. 한 모퉁이에는 젤베즈와 랑티의 공유의 트렁크가 입을 크게 벌린 채 놓여 있었다. 그 속에는 낡은 남자용 모자 하나와 때 묻은 내의 몇 벌과 양말 같은 것이 있었고 벽에는 헌옷 장수조차도 외면할 아주 초라한 구멍난 숄과 다 헤어진 바지가 걸려 있었다. 그래도 이 방은 이 건물에서 그런대로 최고급의 것으로 큰 길을 향한 2층 방이 있었다. 아직 2 아이는 한 베개에 나란히 누워 자고 있다. 8살 난 클로드는 고사리 같은 손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새근거리고 4살짜리 에티엔느는 왼팔을 제 형 목 위에 걸친 채 잠결에도 미소를 띠고 있다. 눈물로 흐려진 젤베지의 눈길이 2 아이에게 머물자 그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찔끔 닦고 나서는 뒤축이 나간 구두를 바로 신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전날 밤처럼 창틀에 팔을 괴고 남편을 기다렸다. 이 건물은 샤펠대로를 향한 시문 왼쪽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3층 집이었다. 겉은 포도주 지게미색처럼 불그스레하게 칠해져 있었으며 창의 덧문은 비를 맞아 찌그러져 있었다. 건물 모퉁이에서 희미한 빛을 발산하는 각등에는 노란색 글씨로 말술리의 경영, 봉쾌르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젤베지는 그 각등이 방해가 되어 발돋움을 하고는 손수건을 입에 갖다 댄 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오른쪽 로슈슈아르 대로에는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른 일단의 도살업자들이 도살장 앞에 모여 있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도살된 가축의 냄새를 강하게 풍겨왔다. 그녀의 시선은 왼쪽 긴 가로수길로 돌려졌고 곧이어 한창 건축 중인 라리부와 지엘 병원의 하얀 건물에 멈추었다. 그 때문에 그 시선은 지평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달리고 있는 입시 세관의 벽을 따라가야 했다. 밤이면 이 벽 너머에서 가끔 살인사건이 일어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그녀는 어둠침침하게 보이는 거리의 구석구석을 훑어보고서 혹시 랑티에가 칼에 찔려 죽은 시체로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하여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녀가 황폐한 흙으로 한 줄기 띠처럼 시가를 둘러싼 끝없는 회색 성벽을 바라보았을 때 파리 시가지는 아침의 소요로 떠들썩한 가운데 햇살의 조각들이 흩어지고 퍼지고 있었다. 그녀가 시선을 늦추지 않고 목을 들이면서 바라보는 곳은 푸아소니엘 신문 쪽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입시세관의 커다란 건물 사이로 몽마르트나 라샤펠 언덕에서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과 마차들의 쉴 새 없는 흐름을 목을 빼고 바라보노라면 어느새 눈시울이 시큰해지는 것이었다. 육중하게 걷고 있는 가축들의 때, 도시락을 끼고 일터로 가는 노동자들의 끝없는 행렬,
이러한 것들이 파리라는 대도시에 흡입되어 천천히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젤베지는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랑티에 같은 사람을 보았다고 생각하곤 몸을 창밖으로 내밀곤 했다. 그러다간 손수건을 더 세게 입에 대고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참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젊고 밝은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와 그녀를 창에서 떼어놓았다. 주인 양반 안 계세요, 랑티의 부인? 예, 아직 안 오셨어요, 쿠포 씨. 젤베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쿠포는 함석장이로 월세 10프랑짜리인 이 건물 맨 꼭대기층에 방 하나를 빌어 살고 있는 사내였다. 어깨에 연장 주머니를 걸머쥐고 있는 그는 방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아무 거리낌 없이 문을 밀고 들어온 것이다. 난 지금 저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5월의 날씨는 정말 아름답군요. 그러나 아침엔 제법 쌀쌀하던데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눈물로 얼룩진 젤베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었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주인이 간밤에 돌아오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친구 요즘 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전번에 웨제스 씨가 당선되었을 때도 그는 미친 듯이 날뛰더군요. 아마도 보나팔트를 욕하면서 친구들과 밤을 새웠을 겁니다. 쿠포 씨는 잘못 알고 계세요. 전 그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도 남들처럼 나름대로의 걱정거리를 갖고 있는 거죠. 쿠포는 그녀가 자기 말에 속지 않는 것을 알고 그녀가 나가고 싶지 않다면 자기가 나가서 우유를 찾아다 주겠노라며 나갔다. 시문에선 아직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푸아소니엘 시문 양쪽 모퉁이에서는 몇몇 사내들이 덧문을 걷어올린 두 술집 문턱에서 두 팔을 늘어뜨린 채 그날 하루를 공칠심산으로 주춤거리고 있었다. 그들에 앞서 카운터 앞에서는 벌써부터 술꾼들이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거나 또는 멍하니 서서 홀을 메우고 있었다. 젤베즈는 큰 길 왼쪽에 있는 콜롱부 영감의 술집 안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곳에서 랑티에를 보았던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앞치마 차림의 뚱뚱보 여자 하나가 길 한복판에서 그녀에게 소리쳤다. 랑티에 부인, 일찍 일어나셨네요. 젤베즈는 몸을 굽혔다. 어머, 보슈 아주머니. 보슈 아주머니는 쌍드 송아지라는 식당의 아래층을 차지하고 있는 그 건물의 관리인이었다. 보슈 아주머니는 문득 날카로운 호기심으로 이 젊은 여인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무언가 냄새를 맡은 듯 창 밑에 바싹 다가섰다. 랑티에 씨는 아직 주무시나요? 예, 자고 있어요. 보슈 아주머니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사내란 정말 게으름뱅이라면서 말문을 돌렸다. 나중에 빨래터에 가는 거죠? 내가 자리를 잡아줄게요. 이따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동정심에 사로잡힌 것처럼 말했다. 가엾어라. 창가에만 서 있지 말아요. 안색도 좋지 않구먼. 젤베지는 2시간이나 더 창가에 있었다. 이젠 어느 가게나 문이 열려 있었다. 언덕에서 내려오던 노동자들의 물결도 멎은 뒤였다. 몇몇 뒤처진 사람들만이 바쁘게 시문 문턱을 넘어가고 있었다. 주점에서는 여전히 사내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잔기침을 하고 침을 뱉고 있었다. 어느덧 큰 길은 아침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근처의 연금 생활자들이 양지 쪽을 찾아 산책을 하고 머리카락도 스커트도 지저분한 부인네들이 젖먹이들을 안고 흔들어 재우거나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개구장이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서로 떼밀며 땅바닥에서 구르기도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듯했고 시간도 끝나버린 듯했다. 랑티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멍하니 학살과 악취로 거무스름한 낡은 도살장에서 희끄무레한 새 병원 쪽을 바라보았다. 여러 줄로 늘어선 병원의 창문은 멀지 않아 죽음이 그 큰 낫을 휘두르게 될 헐벗은 방 안을 내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 입시세관의 벽 뒤에서 창공이 빛났고 파리의 거대한 기상 위에 솟아오른 아침 햇살이 하늘을 눈부시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늘어뜨리고는 이젠 울음을 멈추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제서야 랑티에가 슬그머니 들어왔다. 당신이군요, 당신. 그녀는 남편의 목에 매달리려고 했다. 그는 아내를 때밀었다. 그래,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중절모를 장롱 위에 내던졌다. 그는 26살 난 작은 남자로 짙은 갈색 머리의 미남자였다. 언제나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가느다란 콧수염을 비틀기를 잘했다. 또 작업복 바지에 주름 잡힌 프로코트를 입고 말할 땐 프로방스 사투리가 심하게 두드러졌다. 젤베지는 의자에 앉아 떠듬떠듬 불평을 늘어놓았다. 밤을 꼬박 새웠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하고요. 어디 갔었죠? 어디서 잤어요? 다신 그러지 말아요. 미칠 것 같아요. 말해봐요. 어딜 갔었나요? 볼 일 있는 데 갔었어. 째기랄. 8시엔 글라시에르의 모자 공장을 차리기로 되어 있는 친구가 있었어. 늦어지길래 거기서 자고 말았지. 그런데 난 여편네가 이러니 저러니 바가지 긁는 건 정말 싫어. 젤베즈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랑티에가 소리를 치고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들이 잠에서 깼다. 아이들은 반 벌거숭이로 잠자리에서 상반신을 일으켰다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자 아직 졸린 눈으로 따라서 울었다. 이거 참 시끄럽게 됐군. 알겠어? 난 다시 나갈 테야. 이번엔 정말 나가버리겠어. 자, 나 간다. 어젯밤 그곳으로 갈 테야. 그는 장롱 위에 모자를 집었었다. 젤베지가 쫓아오면서 외쳤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녀는 애써 아이들을 달래어 울음을 그치게 했다. 아이들은 당장에 조용해져서 베개 위에서 웃고 떠들면서 놀았다. 랑티에는 장화도 벗지 않고 간밤의 재미로 홍조 띈 모습, 지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웠다. 깨끗하군, 여기는. 이젠 당신 세수도 안 해? 그는 젤베지를 쳐다보며 짓궂은 어조로 말했다. 젤베지는 이제 겨우 22살이었다. 야윈 편이며 화사한 모습이나 그 얼굴에는 생활고에 찌든 흔적이 엿보였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괴로움과 눈물로 몇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당신 너무해요.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이 꼴이 된 건 누구 탓이에요? 물을 끓일 주전자 하나 없는 주제에 두 아이를 데리고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건지 좀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파리에 왔을 때 그처럼 낭비하지 않고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 꼴은 아니었을 텐데. 뭐라고? 당신도 나와 함께 갉아먹어 치운 주제에 새삼 먹은 음식에 침을 뱉다니. 그러나 젤베지는 그 말은 들은 척도 않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여보, 어쨌든 힘을 내면 아직은 어떻게 될 거예요. 어젯밤 세탁소를 하는 포코니 부인을 만났어요. 월요일날 날 채용해 준댔어요.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함께 일한다면 우린 반년도 안 돼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요. 일해야 해요. 일을. 랑티에는 귀찮다는 듯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젤베지는 화가 치밀었다. 예, 그래요.
당신은 야심이 커서 화려한 옷을 입고 비단 옷을 휘감은 갈보들과 어울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옷마저 몽땅 전당포에 잡혀먹고 이젠 내가 싫어진 거죠. 나중에 말하려고 했지만 난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그 갈보년과 그랑 발콩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요. 정말 훌륭한 계집을 잡았습니다. 그년이 공주님처럼 차리고 있는 것도 당연할 거야. 온통 모든 식당 종업원들과 놀아먹었으니까. 랑티에는 더 못 참겠다는 듯이 침대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잉크처럼 새까맣게 보였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쳐들었다. 그러나 때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그녀의 두 팔을 잡아 흔들다가는 아이들의 침대 위로 그녀를 밀쳐버렸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젤베지는 침대 가에 쭈그린 채 두 아이를 함께 끌어안았다. 그리고 변화없는 목소리로 몇 번이나 다음과 같이 되풀이했다. 아, 너희들만 없다면, 이 불쌍한 것들, 너희들만 없다면. 조용히 누운 채 머리 위에 퇴색한 인도 사라사 천 조각을 쳐다보던 랑티에는 이젠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고 외골수로 굳어진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처럼 그는 피로가 눈꺼풀을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가까이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가 한쪽 팔꿈치를 짚고 일어나 무언가 결심한 듯한 냉혹한 얼굴을 돌렸을 때 젤베제는 방 안의 정돈을 막 마치려는 참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잠자리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녀가 창문 고리에 걸려있는 면도용의 작고 둥근 거울 앞에서 머리를 풀어 올리고 나서 물을 튀기며 몸을 씻고 있는 동안 그는 그녀가 내보이는 그 모든 알몸을 뚫어지게 그리고 천천히 훑어내려갔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를 여러 여자와 비교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입을 삐죽거렸다. 그녀가 오른쪽 다리를 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참 동안이나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녀가 방구석의 큰 트렁크 뒤에 너저분하게 널려있던 네이들을 주섬주섬 싸고 있으려니까 마침내 그가 퉁명스럽게 말을 건넸다. 돈 좀 가지고 있나?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돈이라고요? 알다시피 그저께 내 검은 스커트 속에는 3프랑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우린 2번의 점심을 때웠고 돼지고기를 샀어요.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어요. 빨래터 값으로 낼 사수밖에는. 난 어떤 여자들처럼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침대에서 내려온 그는 방 언저리에 늘어져 있는 몇 조각의 누더기를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옷걸이에서 바지와 쇼를, 장롱에서는 블라우스와 여자 내의 2벌을 꺼내 아내에게 내밀었다. 이걸 전당포에 가지고 가려고. 아이들도 전당포에 잡히는 게 어때요? 아이들을 잡혀버리면 골칫덩어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전당포로 갔다. 30분쯤 뒤에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100수짜리 은화 한 잎을 벽난로 위에 올려놓고 촛대 사이에 있는 전당표 묶음에 새 것을 첨가했다. 이것밖에 못 받았어요. 당신은 6프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전당포는 파산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언제나 손님이 들끓으니. 랑티에는 100수짜리 은화를 곧바로 집지 않았다. 아마 잔돈으로 바꾸어 얼마 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장롱 위에 종이로 싼 햄과 빵 조각을 보고서는 결심을 한 듯 은화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우유가게엔 못 가게 돼 있어요. 일주일째 계산을 못 해주었거든요. 곧 돌아올 테니 그동안 빵과 갈비를 좀 사다 주세요. 포도주도 한 병 사오고. 점심을 먹어야 하니까요. 젊은 아내는 더러운 네일을 다 싸려는 참이었다.
그녀가 큰 트렁크 밑에서 랑티에의 셔츠와 양말을 꺼내려 하자 그가 소리쳤다. 내 네일은 놔둬. 안 빨아도 돼. 왜 그래요? 설마 이렇게 더러운 걸 다시 입으시려는 건 아니겠죠? 빨아야 해요.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동정심에 끌리지 않겠다는 듯 냉혹성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손에서 네일을 빼앗아 트렁크에 다시 집어던졌다. 안 빨아도 좋다고 했잖아. 빌어먹을. 하지만 왜 빨면 안 되죠? 금방 외출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녀가 쏘아보자 그는 잠시 우물쭈물했다. 왜냐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날 먹여 살린다고 떠들어보라고. 그게 지겹단 말이야. 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네 일은 네가 하라고. 그러고 나서 그는 졸음이 오니 제발 더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침대에 가서 누웠다. 이번엔 정말 힘든 것처럼 보였다. 젤베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랑티에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유리창 앞에서 얌전하게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었다. 떠들면 안 된다. 아빠가 주무시니까. 그녀가 방을 나갔을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무스름한 천정 밑에 거대한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10시였다. 큰 길로 나오자 젤베지는 왼쪽으로 돌아서 굴도르 거리를 따라서 갔다. 공동 빨래터는 이 거리의 중간쯤 포장도로가 오르막길로 접어드는 근처였다. 그것은 밝고 큰 창이 주위를 둘러치고 대들보가 드러나 보이는 창고 같은 건물이었다.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증기가 솟아오르고 비처럼 내리는 습기는 비누 냄새를 감싸고 있었다. 중앙의 통로 양쪽에 널려있는 세탁대를 따라서 아낙네들이 줄지어 어깨 밑까지 소매를 걷어 올리고 걷어젖힌 스커트 밑으로 진한색 양말과 부츠를 내보이고 있었다. 그녀들은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하고 몸을 젖혀 외설스럽고 거친 소리를 짓거리고 다시 몸을 굽혀 양동이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녀들의 주변과 발밑에서는 물이 콸콸 흐르고 있었다. 젤베지는 좌우를 바라보면서 종종 걸음으로 통로를 따라갔다. 네이 꾸러미를 겨드랑이에 끼고 한쪽 궁둥이를 쳐들고 아낙네들과 밀치고 부딪히면서 한층 더 발을 절고 있었다. 여기야, 여기. 보슈 아주머니가 굵직한 목소리로 불렀다. 젤베지가 안쪽 끝에 있는 그녀에게 갔을 때 양말을 빨고 있던 그녀는 일손을 멈추지도 않고 계속 말했다. 거기 앉아요. 자리를 잡아뒀지. 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내 남편은 거의 내 일을 더럽히지 않으니까. 어머, 그 셔츠는 잿물로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 개구쟁이들은 궁둥이를 검정으로 칠하는 모양이지. 젤베지는 꾸러미를 풀어 아이들의 셔츠를 펼쳐놓고 있었다. 보슈 아주머니가 잿물을 한 통 받으라고 권하자 그녀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온수로도 충분해요. 그녀는 속옷을 꺼내어 색깔이 있는 몇몇 가지를 가려냈다. 그리고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4통 받아 양동이에 가득 채우고 거기에 흰 빨래 더미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스커트 자락을 넓적다리 사이에 끼우고 세워놓은 통 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그녀 배의 높이였다. 알겠어. 당신 고향에서 세탁부였죠. 그렇지? 보슈 아주머니가 말했다. 젤베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꿈치 언저리가 붉은 아직 싱싱하고 아름다운 두 팔을 내보이며 속옷을 빨기 시작했다. 그녀는 빨래 방망이를 쥐고 두들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세게 박자를 맞추어 두들기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예, 맞아요. 세탁부였어요. 벌써 12년 전 일이에요. 개울로 가곤 했죠. 나무 그늘 아래 빨래터가 있고 맑은 물이 흐르고 플라상에서는 플라상을 아시죠?
마르세유 근처요. 어머, 대단하군요. 그 예쁜 팔로 철판이라도 때려 누일 것 같아. 보슈 아주머니는 방망이를 두들기는 기세에 감탄하여 외쳤다. 대화는 큰 소리로 계속되었다. 때때로 잘 들리지 않아 보슈 아주머니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흰옷을 모조리 두들기고 나서 젤베지는 그것을 양동이에 담가 놓고 하나씩 다시 꺼내어 비누질을 하여 솔질을 하기 시작했다. 한 손으로 세탁물을 빨래판 위에 고정시키고 짧은 솔을 쥔 다른 손으로 그 속옷에서 더러운 거품을 밀어내면 그 거품은 긴 얼룩이 되어 떨어졌다. 두 여자는 서로 다가가서 한층 더 친근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아니요, 우린 결혼하지 않았어요. 랑티에는 내가 그의 아내가 되고 싶어 할 정도로 친절한 남자가 아니에요. 애들만 없다면 정말. 난 14살이었고 그애는 18살이었어요. 큰애가 생긴 것은요. 둘째는 4년 뒤고요. 집에 있었을 때도 행복하진 않았어요. 난 아버지에게 툭하면 허리를 걷어차이곤 했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밖으로 나들고 싶어 하지요. 우린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부모님들이 그걸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녀는 두 손을 흔들어 거품을 떨구었다. 파리의 물은 너무 쎄어서 비누가 잘 안 풀려요. 젤베지가 말했다. 보슈 아주머니는 슬슬 흔들어 빨 뿐이었다. 그녀는 쉬엄쉬엄 비누질을 하면서 2주일 전부터 호기심을 갖고 있던 그 내력을 알아보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고 흡족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역시 그래. 한판 소동이 벌어졌던 게 틀림없어. 그러고 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런데 그가 잘해주지 않죠? 하고 말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요. 시골에 있었을 땐 좋은 분이었죠. 하지만 파리에 오고 나서부터 난 아무래도 잘해 나갈 수가 없어요. 글쎄 들어보셔요. 그의 어머니가 지난해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1,700프랑 정도 남겨주셨어요. 그는 파리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로부터 늘 얻어맞는 형편이라 그와 함께 달아나기로 했죠. 애 둘을 데리고 가는 여행이었죠. 그의 속셈은 나는 세탁부로 자기는 모자 직공으로 일할 작정이었어요. 그대로만 했더라면 무척 행복했을 텐데. 하지만 랑티에는 눈만 높은 데다가 씀씀이가 해프고 노는 것밖엔 몰라요. 결국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어쨌든 우린 몽마르트가에 있는 몽마르트 호텔에 여장을 풀었어요. 그때부터 우린 외식을 하고 마차를 타고 극장 구경을 했죠. 자기는 시계를 사고 나에겐 드레스를 사주고요. 이렇게 2달을 지내니까 우린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쾌르장으로 옮겨왔고 비참한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녀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삼켰다. 마침 솔질이 끝나 젤베지는 온수를 가져와야겠다고 말했다. 보슈 아주머니는 이야기가 중단된 것이 매우 안타까워 옆을 지나치던 빨래터의 급사를 불렀다. 샤를, 저 미안하지만 이분에게 온수 한 통만 떠다 드려요. 급사가 온수를 떠오자 젤베지는 값을 치렀다. 자, 내 빨래비누를 써요. 여기 있어요. 보슈 아주머니가 빨래비누를 내밀자 젤베지는 그것을 양동이에 털어넣었다. 그녀는 또 표백액도 쓰라고 했다. 아무래도 바람둥이인가 봐. 보슈 아주머니는 랑티에의 이름은 대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젤베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러고 보니 나도 별것은 아니지만 좀 이상한 걸 봤어요. 그러자 젤베지는 벌떡 일어나 보슈 아주머니를 노려보았다. 보슈 아주머니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양반이 농담을 좋아한다는 것, 그것뿐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아델과 벨진이란 아가씨들이 사는데
그 양반이 가끔 그 애들에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젤베지가 여전히 노려보자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듯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두드렸다. 아무것도 모른대도요, 아무것도. 젤베지는 물속에서 다른 네일을 끄집어냈다. 잠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11시가 울렸다. 여자들의 반 정도는 양동이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가지고 온 빵 조각에 소시지를 끼워 먹기 시작했다. 작은 꾸러미를 들고 세탁하러 온 여자들만이 괴종시계를 쳐다보며 서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젤베지는 뜨겁고 진한 비눗물로 색이 있는 네일을 빨고 있었다. 빨래가 끝나자 그녀는 사각대로 다가가서 세탁물을 몽땅 걸쳐 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헹구기 시작했다. 그녀 뒤에 수도꼭지가 있어 찬물이 바닥에 고정된 큰 양동이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으며 또 양동이 위에는 세탁물을 받치는 횡목이 2개로 가로놓여 있어서 그곳에서 세탁물의 물기가 빠지고 있었다. 이제 곧 끝나겠군요. 내가 짜는 것을 도와줄 테니 기다려요. 보슈 아주머니가 말했다. 괜찮아요. 혼니불이라면 모르지만. 그러나 그녀는 보슈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두 여자가 밤색 스커트를 쥐어짜고 있을 때 보슈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저 키다리 벨즈니가 왔군요. 무얼 빨러 왔을까요? 젤베지는 언뜻 고개를 들었다. 그녀와 같은 또래지만 키가 크고 갈색 머리에 얼굴이 좀 긴 편이지만 귀여웠다. 중앙의 통로 한복판에서 그녀는 잠시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 같더니 젤베지를 발견하자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태도로 엉덩이를 흔들면서 그 옆을 지나 같은 줄에 양동이 5개쯤의 거리에 가서 앉았다. 변덕쟁이야. 게다가 유명한 게으름뱅이죠. 재봉사이면서도 제 장화조차 꿰매지 않는다니까. 동생 아델과 똑같아요. 그 아델이란 것도 사흘에 이틀은 공장에 결근한대요. 저 자매는 부모도 누군지 모르고 글쎄 무얼 먹고 사는지도 확실히 모르죠. 그런데 저 여자는 대체 무얼 빨고 있을까? 패티코트 아니야? 보슈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보슈 아주머니는 젤베지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는 게 분명했다. 사실 보슈 아주머니는 그 자매에게 종종 커피를 얻어먹는 처지였던 것이다. 젤베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일을 서둘렀다. 그녀는 일을 하는 동안 벨지니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척했다. 그러나 비웃음소리가 들렸으며 벨지니가 곁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벨지니는 오로지 그녀에게 싸움을 걸기 위해 온 것처럼 생각되었다. 젤베지가 몸을 돌리자 두 여자는 서로 눈이 맞부딪혔다. 그만둬. 아무것도 아니래도. 보슈 아주머니가 중얼거렸다. 벨지니가 마지막 빨랫감을 널려고 할 때 입구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두 아이가 엄마를 찾아왔어요. 샤를이 외쳤다. 젤베지는 그것이 클로드와 에티엔느임을 알았다. 두 아이는 엄마를 발견하자 철버덕거리며 달려왔다. 아빠가 가보라고 했니? 젤베지가 물었다. 그녀가 허리를 굽혀 에티엔느의 구두끈을 매주려고 했을 때 클로드의 손가락에서 방 열쇠가 덜렁거리는 것이 보였다. 어머, 열쇠를 가져왔구나. 어찌 된 일이지? 그녀가 깜짝 놀라 물었다. 클로드는 열쇠 생각을 깜빡 잊고 있다가 생각난 듯 소리쳤다. 아빠가 나갔어. 아빠는 점심거리를 사러 가신 거야. 아빠가 날 불러오라고 하시든? 클로드는 동생을 바라보며 우물쭈물하다가 단번에 말해버렸다. 아빠는 가버렸어. 트렁크에 모든 걸 집어넣고 마차를 타고. 젤베지는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일어나 두 손을 뺨과 관자놀이에 갖다 댔다. 이를 어쩐다.
보슈 아주머니는 너무나 이 사건에 개입하고 싶었던 나머지 애들에게 물었다. 예, 아빠가 문을 닫고 열쇠를 가지고 가라고 했지? 그렇지? 클로드는 의기양양하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침대에서 뛰어내려 모든 것을 트렁크에 넣더니 마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클로드는 동생을 수도꼭지 앞까지 데리고 가더니 둘이서 물을 흘리면서 놀았다. 젤베지는 울 수가 없었다. 양동이의 몸을 기대고 여전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감정을 누르고 있었다. 진정해요. 이게 무슨 꼴이람. 보슈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정말 너무해. 오늘 아침 그는 내 숄과 네일을 전당포에 잡히게 했어요. 마차값을 치르기 위해서였나 봐요. 젤베지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마침내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전당포로 달려갔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고 아침의 일이 눈에 선해지자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자자 진정해요. 남들이 보고 있잖아요. 사내 하나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다니. 그러고 보니 당신은 아직도 그를 사랑하나 봐. 정말 우리 인간이란 어리석기만 해. 보슈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머니 같은 태도를 취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괜찮다면 모든 걸 털어놔봐요. 실은 오늘 아침 당신 창 밑을 지나갔을 때 난 이미 짐작했었다오. 어젯밤 아델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발소리와 함께 남자의 발소리도 들리더군요. 누군가 하고 계단을 쳐다보았더니 그 산에는 벌써 3층까지 올라가 있었지만 확실히 랑티에 씨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아침엔 우리 그이가 사람들의 출입을 지켜보았었는데 글쎄 랑티에 씨가 슬그머니 내려오더라지 뭐예요. 상대는 역시 아델이었대요. 벨진이로 말하면 요새 애인이 생겨서 매주 2번씩 그 사내가 드나든대요. 더럽지 뭐예요. 그 계집애들은 한 방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어제 벨진이가 어디서 잤는지는 뻔하잖아요. 보슈 아주머니는 잠시 뒤를 돌아보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우니까 저쪽에선 웃고 있어요. 저 매정한 계집애는 틀림없이 빨래를 하는 척 할 거예요. 두 사람을 보내고 나서 당신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를 그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온 거예요. 젤베지는 벨진이를 바라보았다. 벨진이는 서너 명의 아낙네들에 둘러싸여 무엇인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젤베지를 흘깃흘깃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몸을 떨면서 두 팔을 내밀어 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찾다가 물이 가득 찬 통이 손에 닿자 그것을 들어 벨지니에게 들이부었다. 어머 인연이! 벨지니가 외쳤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장화만 적셨다. 발레터는 싸움을 구경하려는 여자들로 혼란해졌다. 어떤 여자들은 양동이 위로 올라가고 어떤 여자들은 손에 비누칠을 한 채 달려왔다. 인연이 왜 이러지? 이 미친년이? 키다리 벨지니가 다시 외쳤다. 젤베지는 턱을 내밀고 맞서고 있었지만 파리식으로 호통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대꾸를 하지 못했다. 상대방은 계속했다. 해볼 테면 해보자. 이 촌뜨기녀는 12살도 채 못 돼서부터 쫄병들 이불이나 갈아주었다는군. 그러면서 한쪽 다리는 고양이에다 걸쳐놓고. 그런데 그 다리가 썩어서 떨어졌단 말이거든. 웃음소리가 들렸다. 벨지니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이년아, 해볼 테면 해보자니까. 촌구석으로 굴러다니게 지친 거지년아. 어서 썩 나서라니까. 덤비기만 해봐라. 슬립을 걷어붙여 줄 테다. 갈보년에 그것을 드러내 좋은 구경거리를 보여줄 테니. 벨지니의 쉴 새 없는 욕설이 여기서 잠시 멎자 젤베지가 더듬으면서 말했다. 그만 주워 섬기라고, 이 더러운 년아.
내년은 빤히 보고 있었지. 간밤에 말이야. 정말이지 목이라도 졸라 죽이고 말 테야. 그 꼴에 서방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간밤에 그 사람이 널 버렸다 해도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내가 훔친 게 아니니까. 그건 못난 니년 탓이라는 걸 아직도 몰라? 이제 그이는 네가 지겨운 거야. 그 사람은 정말 니년한텐 너무 고급이었어. 여러분, 누가 이년의 남편을 보지 못했소? 찾아주는 사람에겐 엄청난 보상이 있답디다요. 웃음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젤베지는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중얼거릴 뿐이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침을 뗄 작정이니? 네 동생 말이야. 목을 졸라 죽일 거야. 네 동생 년을. 벨진이는 비웃음으로 받아쳤다. 내 동생일 수도 있지. 그 애는 너보다는 멋있는 애니까. 하지만 그런 일을 내가 상관할 바 뭐 있어? 잠자코 빨래나 할 수 없을까? 벨진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뱉었다. 그래, 맞았다. 내 동생이다. 그 둘은 서로 사랑하고 있어. 둘이 밤새 껴안고 키스하는 걸 보여주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애새끼들하고 절름발인 널 버리고 가버렸지. 그런데 애새끼들 중 하나는 헌병의 씨라지? 그리고 또 셋이나 되는 애비 모르는 씨앗을 뱃속에서 없애버렸다며? 내년에 서방이라는 랑티의 씨가 모두 말해주더군. 이 비틀어진 해골 바가지야. 칼보. 젤베지는 분통이 터져 몸을 떨며 외쳤다. 그녀는 돌아서서 땅바닥을 둘러보았다. 조그만 양동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양동이의 밑바닥을 잡고 파란 염료가 담긴 그 물을 벨지니의 얼굴에다 끼얹었다. 이 병신 같은 년이 내 옷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벨지니의 한쪽 어깨는 흠뻑 젖었고 얼굴에도 파란 물감이 튀어올라 있었다. 이번에는 벨지니가 물통을 들고 젤베지에게 물을 끼얹었다. 젤베지도 틈을 주지 않고 물통을 찾아 상대방의 얼굴에다 퍼부었다. 이젠 젤베지도 대꾸를 했다. 간다, 갈보년아. 이젠 엉덩이가 식었겠지? 이년아, 이것으로 때 좀 씻어라. 일생에 한 번쯤은 세수를 해야지. 맞았다. 때국물에 쩐 니년 소금기를 빼주마, 이 갈보년아. 한 잔 더 먹어라. 오늘 밤에도 오입장의를 받아야 할 테니. 두 여자는 마침내 수도꼭지에서 물통으로 물을 받아냈다. 물이 통에 가득 찰 때까지는 서로 욕설을 퍼부었다. 처음 몇 차례는 끼얹는 방법이 서툴러서 잘 맞지 않았지만 차츰 익숙해지자 벨지니가 먼저 얼굴에 정통으로 물벼락을 맞았다. 물은 목으로 들어가서 등과 가슴을 지나 가랑이 밑으로 흘러내렸다. 그녀가 잠시 멍해 있는 동안 두 번째 물벼락이 비스듬히 덮쳐 그녀의 왼쪽 눈과 틀어올린 머리를 흠뻑 적셨다. 그 바람에 머리가 실타래처럼 갈기갈기 흩어졌다. 젤베지는 처음엔 다리에 물벼락을 맞았다. 두 번째 물벼락은 허리를 온통 적셨다. 상반신은 멀쩡했으나 허리 아래로는 옷이 찰싹 붙어버린 묘한 꼴이 되었다. 빨래터 여자들은 매우 재미있어 했다. 꼴들 좋군. 한 여자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물러섰다. 물통을 피하면서도 박수갈채와 농담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바닥에는 물 웅덩이가 생기고 그 속을 두 여자가 미친 듯이 걸어다녔다. 갑자기 벨지니는 자기 옆에 여자가 받아놓은 펄펄 끓는 양잿물 통을 집어서 내던졌다. 저런! 모두들 젤베지가 끓는 잿물을 뒤집어 쓴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왼쪽 다리에 가벼운 화상을 입히는 데 그쳤다.
그 고통에 격분한 젤베지는 이번에는 물이 들어있지 않은 빈 물통을 벨지니의 두 다리를 향해 힘껏 내던졌다. 벨지니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여자 다리 하나는 부러졌겠군. 한 여자가 소리치자 옆에 여자가 받았다. 끓는 잿물을 퍼부었으니까 그래도 싸지. 금발의 절름발이 쪽이 오라요. 서방 도둑 맞았으니 오죽하겠어요. 보슈 아주머니는 두 팔을 쳐들고 무언가를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때까지 양동이 사이에서 물을 피하고 있었다. 클로드와 에티엔느는 보슈 아주머니 곁에서 그녀의 옷자락에 매달려 엄마! 엄마! 하고 외쳐댔지만 그 소리도 솟아오르는 오열 속에서 차츰 죽어갔다. 보슈 아주머니는 벨지니가 넘어지는 것을 보자 얼른 젤베지에게 달려와서 그녀의 스커트를 잡아당기며 말렸다. 자, 진정해요. 정말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무서운 싸움은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보슈 아주머니는 애들을 데리고 다시 양동이 사이로 몸을 피해야 했다. 벨지니가 젤베지의 가슴 쪽으로 달려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젤베지의 목을 잡고 졸라 죽일 것 같이 힘을 주었다. 그러자 젤베지는 상대방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맹렬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말도 없이 몸끼리 부딪혀 싸우는 격투가 시작되었다. 이윽고 갈색머리 키다리의 붉은 리본과 파란 머리 망사가 찢어졌다. 그녀의 블라우스는 목 언저리가 찢어져 어깨 끝에 흰 살이 드러났다. 한편 금발머리 여인 편은 어느 사이엔가 하얀 블라우스의 소매가 터져 옷을 입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슈미지의 찢어진 틈으로는 허리에 주름살이 보일 지경이었다. 젤베지의 입가에서는 피가 흐르고 턱 밑으로는 목 쪽을 향해 세 줄기 핏자국이 보였다. 벨지니는 아직 피를 흘리지 않았다. 젤베지는 벨지니가 휘두르는 손바닥에 눈을 맞을까봐 맞을 때마다 눈을 감았다. 젤베지는 귀를 노렸다. 마침내 노란 빛깔의 유리로 배 모양을 만든 벨지니의 귀걸이 하나를 붙잡았다. 그것을 잡아당기자 귀가 찢어져서 피가 흘렀다. 서로 죽기 살기야. 떼어놓지 않으면 둘 다 죽겠어요. 몇몇 여자들이 소리쳤다. 빨래터의 여자들이 모였다. 두 패가 형성됐다. 한 패는 두 여자를 싸우는 암캐처럼 얼려댔고 한 패는 신경이 예민하여 부들부들 떨면서 이젠 그만하라고 외면을 한 채 소리쳤다. 이러다간 구경하던 여자들끼리도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았다. 그동안 보슈 아주머니는 급사를 찾고 있었다. 샤를! 이 사람 어딨어? 그녀는 급사가 맨 앞줄에서 팔짱을 낀 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샤를은 목이 굵은 큼직한 사내로 두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속살을 보고 즐기고 있었다. 야, 저 여자 겨드랑이에 검은 점이 있네. 샤를은 눈을 껌뻑거리면서 감탄했다. 이 사람 여기 있었군. 보슈 아주머니가 그를 보고 소리쳤다. 저 여자들을 떼어놔줘. 당신 같으면 저들을 떼어놓을 수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싫어요. 혼자선 싫단 말이오. 샤를은 태연하게 말을 덧붙였다. 요전처럼 눈이나 할퀴라고요? 싸움 말리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일까지 하려면 내 할 일은 너무 많다고요. 보슈 아주머니는 경찰관에게 알리라고 했다. 그러나 젊고 가냘프면서 눈병을 앓고 있는 빨래터 여주인은 명백히 그것을 반대했다. 여주인은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건 안 돼요. 경찰에 알리면 우리 장사에 지장이 있어요. 이쯤 되고 보니 이젠 모두들 방관자에 불과했다. 바닥에서는 여전히 격투가 계속되었다. 벼란간 벨지니가 무릎을 짚고 일어났다. 그녀는 빨래방망이 하나를 찾아들자 그것을 몽둥이 휘두르듯 했다. 그녀도 목이 쉬어 있었다. 이 개 같은 년아, 알몸을 내놔.
걸레가 두들겨 패줄 테니. 젤베지도 재빨리 손을 뻗쳐 방망이를 집어들었다. 니년 살인한 년아라. 걸레 쪽을 만들어줄 테다. 젤베지가 먼저 공격했다. 그러나 방망이는 벨지니의 어깨를 스치는데 그쳤다. 젤베지는 옆으로 펄쩍 뛰어 벨지니의 방망이를 피하려 했으나 궁둥이를 스쳤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두 여자는 세탁부들이 빨래를 두들기듯 심하게 서로를 때렸다. 둘레의 여자들은 이제 웃지 않았다. 어떤 여자들은 속이 뒤틀린다면서 가버렸다. 남은 여자들은 잔인한 눈초리를 빛내며 두 여인의 맹렬한 용감성에 감탄하면서 목을 내뽑았다. 보슈 아주머니는 두 아이를 데리고 멀쩡히 떨어졌다. 그때 젤베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벨지니의 방망이가 그녀의 팔뚝을 세차게 후려 갈긴 것이다. 팔뚝은 금방 퍼렇게 부어올랐다. 젤베지는 상대방을 때려 죽일 것 같은 기세였다. 그만해요, 그만! 모두들 소리쳤다. 그러나 두 여자가 어찌나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지 감히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젤베지는 몇 배나 더 기운을 내어 싸우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벨지니의 허리가 잠시 꺾이는 듯 하더니 얼굴이 돌바닥에 깔리고 말았다. 젤베지는 벨지니가 허우적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스커트를 훌렁 걷어 올렸다. 그 밑에 속바지가 있었다. 그녀는 터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것을 벗겨버렸다. 그러자 넓적다리도 볼기도 그것마저도 드러났다. 젤베지는 방망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마치 그 전에 폴라상가에서 근무하던 세탁소의 여주인이 주둔 부대의 빨랫감을 맡았을 때 그것을 비오르느 강가에서 방망이질 하던 것처럼. 방망이는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살갗 속으로 파고들었다. 한 번 때릴 적마다 흰 살결에 붉은 줄이 그어졌다. 급사 샤를은 이제야 놀랐다는 듯이 눈이 둥그레졌다. 여자들은 잠시 괴성을 지르며 요란을 떨었으나 곧 그만둬! 그만둬! 하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젤베지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빨래를 두들기듯 벨지니를 두들기고 두들길 뿐이었다. 벨지니의 살덩이 구석구석까지 두들겨버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잔인한 쾌감에 사로잡혀 세탁부의 노래마저 웅얼거리는 것이었다. 팡팡, 마르고는 빨래터로 간다. 팡팡, 방망이로 때려. 팡팡, 마음의 빨래 팡팡, 고뇌로 어두워진. 그녀의 노래는 이어졌다. 자, 이것은 네 목. 이것은 네 동생 년목. 자, 이것은 랑티의 목. 그녀 놈들 만나면 전해다오. 이것은 네 목. 이것은 네 동생 년목. 팡팡, 마르고는 빨래터로 간다. 팡팡, 방망이로 때려. 이제 모두들 젤베지로부터 벨지니를 빼앗아내야만 했다. 마침 젤베지가 방망이질을 잠시 멈추자 벨지니는 새빨개진 몸뚱이를 일으키더니 창피했던지 빨랫감을 집어들고 도망쳤다. 젤베지는 스커트를 고쳐 입고 블라우스 소매를 매만졌다. 팔이 아파서 보슈 아주머니에게 세탁물을 어깨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출입구에서 아이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2시간 했으니 이수여요. 빨래터 여주인이 말했다. 빨래는 대충 한 것에 불과했으나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2시간이었으므로 이수를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어쨌든 빨래터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방은 텅 비었고 창은 열어 젖혀진 채 햇빛만 가득 들어오고 있었다. 그렇게 스며드는 햇빛과 금빛 먼지는 검게 그을은 천장과 찢어진 벽지가 붙어있는 벽을 서글프게 보여주고 있었다. 지금까지 큰 트렁크가 놓여있던 구석은 젤베지에게는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였다. 쇠고리에 걸어놓았던 작은 거울도 보이지 않았다. 벽난로 위의 전당포 묶음도,
양철 촛대 사이에 있던 연분홍색 보찜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세탁값으로 마련해 놓은 사수 중 일수가 남아 있었다. 젤베지는 정말 홀로 내던져진 것이다. 그녀는 이 이글거리는 거리의 열기 속에 비참하게 두 아이들과 함께 배반당해 있는 것이다. 앞으로 그녀의 생활은 이 보잘것없는 가난의 뒷거리에서 영영 못 박혀버린다는 예감이 차마 빨래를 널 힘조차 빼버리는 허탈감 속에 한참이나 있게 만들었다.